예, 지금 영상을 먼저 짧게 한 4분, 한 몇 초 정도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작업은 2016년도 6월에 스페이스 오뉴얼에서 개인전 했던 작업이에요. 저는 문소연이라고 하고요. 예, 스톱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한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개인전 했던 영상이고요. 그래서 개인전 했을 때는 12채널 영상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12채널을 다 보여주기에는 너무 화면이 작아서 지금 9채널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편집을 해온 편집본입니다. 제목은 라이프 인 더 파크 공원 생활입니다.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제가 한 2, 3년 동안 공원을 산책하면서 본 풍경들을 수집해서 이제 그 수집한 걸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화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 동물과 식물과 자연 요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얽혀 살고 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공원이 그거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봤던 거를 이제 극대화시킨 어떤 장면들도 있고 조금의 더 어떤 서로가 더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엮어서 한 화면씩 이제 그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은순입니다. 저는 문소연 작가님의 그 공원 생활을 중심으로 작가분의 어떤 세계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몇 가지 키워드로 추출하여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공원 생활은 이제 아까 작가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가가 일상생활이나 공원에서 직접 관찰했거나 경험했던 사건들을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시나리오화하고 이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촬영한 건데요. 스페이스 온유월을 가서 전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12채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12채널로 구성이 된 이유는 작가가 풍경극이라는 연극의 한 형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풍경극이란 그 주인공과 보조인물의 차이가 없이 널찍한 마당이나 무대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관객은 거기에서 눈길이 가는 사건 혹은 대화를 선택해서 보는 연극의 한 형식입니다. 그 작품을 아까 4분 남짓 때는 편집본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게 과연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생각할 만큼 좀 원래의 이야기와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 작가가 겪었던 일을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한 번 변형되었고 또 그것이 스톱모션 기법을 통해서 한 번 더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 혹은 경험들이랑 거리를 두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렇게 일상성이라는 것을 비틀어서 표현을 하였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작가가 보기에 지금의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규율이나 질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또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굳이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가 이러한 현대인의 삶, 통제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쪽 뒤편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그 빛의 중독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작가는 그 빛을 피해서 숨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은유로 보입니다. 작가의 작업 노트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알아서 조심이라는 전시에서 선보인 영상 설치 작업에서도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처한 개인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제 공원 생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원은 그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들 찾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란 어떤 현대인에게는 일종의 숨구멍 같은 대상인 거죠. 근데 작가에게 이 공원이라는 쉬기 위해서 찾아온 장소에서조차도 어떤 제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난지 한강공원을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그 캠핑을 하는 장소, 그다음에 고기를 굽는 장소,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 그다음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장소, 이런 구분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의 구획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제약이 생기게 되겠죠.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율일 수 있겠지만 작가가 보기에는 실어온 장소에서조차도 이런 제약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어떤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현대인의 삶이 어떤 동물의 삶 그리고 공원에 인위적으로 심겨있는 나무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의 애완동물들, 특히 애완동물들은 생각해보면 그 목줄을 항상 매야 되고 산책을 나와서조차도 어떤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어딘가로 도망가거나 튀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조금 높은 장소에 올려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생활 단편인 단단한 다리에서는 그 공원에 인위적으로 심겨 있는 나무들, 연약한 지지대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인의 삶을 가장 응축해서 보여주는 단편이 휴식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간은 잠시나마 쉬기 위해서 되게 불편하지만 어떤 야외인 듯한 장소에서 잠시 몸을 뉘이는데 호피무늬의 담요를 덮고 있던 이 인물은 종국에는 벽돌로 구조화되어서 그 쌓여있는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쉬는 시간조차도 구조화된 어떤 사회 속에서 갇혀있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제약 속에서 인간의 욕망 혹은 욕구는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무척이나 기형적인 방법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빛의 중독인데요. 아마 본인이 당면에 있는 욕구 이런 것으로부터 해소를 하는 것보다 회피가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빛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을 치는데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실체 없는 빛의 어떤 근원을 쫓기보다 그 대상을 피하는 데 더욱더 급급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작업인 You Can Leave Me에서는 또 다른 소극적 회피의 방법인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50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은 자신의 두 손에 들 수 있는 최대한의 짐을 갖고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넘치는 짐 때문에 모든 걸 떨어뜨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지만 그것을 끝끝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섬주섬 다시 주워서 본인이 가던 길을 가는데요. 이러한 물건에 대한 집착은 어떤 욕구를 억누르면서 그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억압되어 있는 삶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자신이 힘들게 벌었던 돈을 마구잡이로 씀으로써 자신의 노동을 희생시킨 대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초기 작업에서 선보인 방법들이 소극적인 회피에 그쳤다면 공원 생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욕망 충족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방법은 소극적인 욕망 해소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 흉내내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남자가 화살이 없이 활시만을 당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현대사회에서는 금기되어 있는 사냥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먹을 음식을 스스로 채집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들은 돈을 내고 사 먹습니다. 사냥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이 남자는 사냥을 하고자 하는 마음, 혹여나 대상을 실제로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원생활에서 나오는 먹이 주는 시간이라는 단편의 일부인데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줄을 서서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욕구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욕구들 중에 하나일 텐데 또 저희는 동시에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제한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프리카 TV라던가 아니면 많은 먹방 프로그램에서 어떤 대신해서 먹는 장면들을 많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식욕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왜곡된 표출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흉내내기에 이어서 또 다른 욕망 해소의 방법은 응시라고 생각합니다. 응시 역시 대상을 직접 취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되게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제3의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욕망 해소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남자가 관목 뒤에서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온 그 두 사람이 개를 매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 개의 장면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장면에서 남자가 관목 뒤에 숨어있는 모습은 어느 날 작가가 길을 걷고 있는데 자신의 옆에 그냥 도로를 구획짓기 위해서 놓여져 있는 관목이 계속해서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관목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어떤 남자가 그 작가님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자신을 그냥 보기만 할 뿐 어떤 해치려고 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취하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관찰할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두 남녀가 강아지들을 서로 친밀하게 서로의 냄새를 맡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작업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어떻게 개들이 서로의 채취를 맡는 것을 되게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서로의 성적인 욕망을 개라는 대상에 투영해서 해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놀이는요, 어떤 여자아이가 그냥 공원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치마를 입었다는 사실도 있고 다리를 그냥 벌리고 거기에 두꺼비집을 짓고 구멍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서 어떤 중년 남성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는 아무런 성적인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놀이로서 받아들이고 있겠지만 그 중년 남성의 눈빛은 엄청 어떤 성적인 욕망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응시는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좀 포르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받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식욕과 결합되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오토카니발리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지금 방금 뒤에서 흘렀던 텅이라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혀를 먹는 인간을 표현하였고 또 공원생활 단단한 다리에서는 그 개가 자신의 다리를 씹어먹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텅에서는 말을 내뱉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자신의 혀를 먹게 만들었다면 여기 그 개가 자신의 다리를 씹고 있는 모습은 본인이 제대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극단적인 예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긴장했을 때 손톱을 물어뜯는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씹는다던가 입술을 물어뜯는 행동 모두 이러한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공원 생활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일상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불충분한 욕망의 해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욕망의 대상 그리고 해소는 어떤 모습일지 그것을 저는 공원 생활에서
어떤 근원적인 요소를 욕망하는 모습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사람들이 불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딘가로 놀러가서 강과 바다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가장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요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흙과 물은 저희가 너무 익히 잘 알듯이 인간의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불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쉽지만 사실 불은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생성을 이끕니다.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은 때로는 과포화 상태에 이른 자연이 새로운 영양분을 생성시키기 위해 일어난다고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근원적인 요소들은 원시적 제의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요소들입니다. 신에게 소원을 빌 때 정화수를 올려놓고 빌고 타오르는 불을 중심으로 부족들은 원형으로 춤을 추면서 신과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작가는 원시적 제의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욕망을 보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근원적 요소에 대한 욕망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제이처럼 자신의 삶과 지위를 완벽하게 잊을 만큼 몰입해서 욕망을 분출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욕망은 사실 더 비뚤어진 결과를 낳게 된다고 작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욕망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어떤 요소에는 끝까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화된 삶 속에서는.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것을 매우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포크레인으로 다듬어진 땅 위에 그 괴물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 조각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작가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현대인의 비일상적인 삶, 그 다음에 욕망과 해소에 대해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더해서 작가의 형식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들의 요소들이 왜 하필이면 퍼펫이라는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아까도 잠시 보셨겠지만 You Can Leave Me라는 작품을 제외하고서는 그 작가가 실사 촬영을 한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작가는 퍼펫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배우는 습득된 연기를 펼치기 때문에 본인의 바라는 대로 그 연기를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감정에 대해 특정한 공식으로 연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습득된 연기는 철저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한 바와 맞지 않았던 거죠. 근데 작가가 생각하기에 퍼펫은 그 제작 과정부터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는 데다가 원하는 구도와 연출로 몇 번이고 재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30cm 정도 남짓이 되는 크기의 퍼펫을 제작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작가가 퍼펫을 사용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내용적 측면에서 공원 생활을 독해하였을 때 작가는 끊임없이 억압된 욕망에 대해 언급하였고 불충분한 욕망의 해소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짐승도 현대사회에서는 모두 통제당하고 있다고 보았죠. 작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 자연, 동물은 모두 자신의 욕망이 억눌려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그가 근원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지칭했던 물, 불, 흙과 같은 요소들은 정지된 장면의 연속인 스톱 애니메이션 사이에서 유일하게 시간의 조작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요소들은 죽은 존재에 강렬하게 대비되는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공원 생활에서 작가가 유일하게 칼라로 색을 전환시키는 장면이 그 불과 타오르는 고기인 것도 이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살아있지 않은 존재를 스톱 애니메이션이란 기법으로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인 애니미즘처럼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장면의 연속을 통해 살아있지 않은 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습득된 연기와 마찬가지로 말은 사회적으로 습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생명의 욕망 이런 부분을 대변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대신에 언어로 발화되지 않는 어떤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로 그들은 의성어로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그 작가의 작품은 분명히 처음에 보면 좀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배경은 시간과 공간을 흐리고 또 인격이 없어 보이는 이 무표정한 퍼펫들은 불편하게 움직이고 또 표정 없는 그들은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가 공포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함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공포영화가 인위적으로 공포를 야기하도록 잔인한 장면들을 구성한다면 작가는 현실에 기반한 사건을 기이하게 변형시켜서 보여줍니다. 공포영화가 남발하는 피와 잔인한 내면에 잠재된 욕망을 느끼기 위해 그 공포영화가 남발하는 피와 잔인한 죽음을 통해 그 인간의 습득된 욕망을 포르노적으로 해소시킨다면 작가는 우리 내면에 잠재된 욕망을 일깨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통해 살아있지 않은 자들을 살려내고 또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어떤 화면 구성들로 관객 또한 각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적인 어떤 각성을 통해서 작가는 현대인들을 어떤 최면으로부터 일깨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작가분께서 혹시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얘기를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제가 제 작품 중에 이제 공원 생활을 위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작업을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먹이 주는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오래 걸려요. 한 2, 3년 정도 항상 걸리는데 그러니까 혼자 만들고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음향도 하긴 하는데 음향은 이제 막 영화관 같은 데서 틀 때는 이제 제가 그 기술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향 이제 마지막으로 믹싱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거의 이제 과정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한 2,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조도가 일정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항상 밤에만 촬영을 해요. 밤에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는 그 촬영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를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자전거를 되게 열심히 탄다던가 아니면은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공원이 그 르네상스 사업 이후에 너무 잘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그 공원을 즐겼어요. 근데 그런 게 한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공원들에 대해서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이상한 풍경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진도 찍고 뭐 글도 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먹이 주는 시간은 제가 가장 애착이 있게 찍은 장면인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울숲 근처를 가는데 서울숲 근처에 있는 스피커가 이제 공원 여기저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스피커에서 뭐 2시부터 3시까지 뭐 먹이를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입니다. 다들 오셔서 먹이를 주십시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돗자리나 벤치에 앉아 있던 이제 가족이랑 연인, 뭐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홀린 것처럼 동시에 일어났더니 우리 그래 먹이를 주러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 그래서 저도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우리에 처져 있는
여기에는 오리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사슴이었어요. 근데 그 사슴이 갇혀 있고 옆에 자동 판매기, 모이 자동 판매기에서 돈을 내면은 똑같은 이제 모이 봉지가 나오고 그거를 계속 사람들이 줄 서면서 차례대로 그 먹이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뭔가 자기 손을 사슴이 핥았어. 난 지금 동물과 만났어. 라면서 이제 그거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안고 되게 즐거워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동물들도 너무 병들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들으면서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 언제 차리가 되지? 라고 그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쾌락이 그 고기가 구워지는 불판을 보면서 그걸 섭취하는 그게 가장 큰 쾌락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조차도 약간 이렇게 어떤 계속 사육당해주고 병들어져 있는 고기가 저희가 먹으면서 이제 또 그걸로 또 다른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예. 네. 지금 제가 좀 흥미로운 상황을 좀 봤는데요. 이제 문세호연 작가 그리고 윤순 비평가가 어제도 우리가 이제 평행선으로서의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다르게, 그러니까 평행선이 의미가 만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각자 자기가 하는 작업에 입각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표준적인 상태의 어떤 그 비평과 작업을 수행한 걸로 저는 봤어요. 이건 저는 어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조심하는 거는 어떤 이게 제 얘기가 어떤 논평이나 평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명의 그냥 오디언스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순 비평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 작업에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좀 드리자면 10월 9일에 우리가 사전 미팅을 했어요. 이 비평 워크숍을 위해서는 비평 페스티벌 중에서. 근데 그 사전 미팅이 10월 9일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 매칭을 좀 알려드리면서 어떠냐,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로 카운트를 해도 지금 10일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윤순 비평가가 이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한 텍스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작가를 이렇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그리고 분석하면서 읽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밝혀놓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또 그 비평가의 작업에 대해서 아주 독립적인 차원에서 존중을 하고 또 그걸 또 듣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작업을 시작했는지, 이런 공헌의 작업이 자기 작가로서 아니면 한 개인, 문소연 개인으로서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지의 창작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그것들을 저는 지금 주목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했는데 아무런 리스폰스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한 거라고만 들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굉장히 사실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고요. 문소연 작가 작업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방식이 작업을 마주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또 여러분들이 두 분이 30분을 충분히 써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딱 한 분한테만 질문이나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이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질문의 형태도 좋고 뭐 아니면 논평도 좋고 네. 네. 바로 다음
발표할 사람들을 항상 긴장이 될 텐데 바로 그 방경란 작가 혹시 코멘트 할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시켜주셨어요. 그 영상은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설명과 비평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영상이 왠지 한스 벨머의 스티커 사진들을 모아서 만든 어떤 한 이미지와 참 닮았다라는 느낌을 또 가졌었고, 하나는 제가 데이빗 린치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데이빗 린치의 초기 실험작에서 보면 이런 그 형상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걸 폭로를 하고, 그리고 감독은 시나리오 없이 그냥 작업을 하는 감독으로도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왼쪽 편에서 지금 그 영사되고 있는 작품 중에서 혀라고 텅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스케일링을 받고 그 이후부터 혀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는 심각함에 부딪혀서 진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품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억압이 풀린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작업을 하실 때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떤 그 스토리보드를 다 짜고 작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짤 때 그 방식이 어떤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대신 그 작가님 대신에 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 제가 사실 이렇게 어떤 몇 가지 키워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파편적인 이미지들을 하나의 어떤 일관된 통일된 맥락에서 분석해보고자 했었는데, 왜냐하면 작가분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막 시나리오를 열심히 짜서 촬영을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세요. 사실 그래서 한 장면을 찍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고 하고요. 그렇게 작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스태프들이랑 같이 작업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우리가 너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익숙한 어떤 화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습득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몇 번이고 재촬영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어떤 장면을 찍어야 되겠다고 짧게 메모만 하고 촬영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잡힌 것 같긴 한데요. 이 논의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작가분은 어떠세요? 비평가의 설명이나 답변에. 예, 같이 작업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유은순 비평가님께서 대부도 경기창작센터까지 오시면서 오픈 스튜디오 때 이제 영상 설치했던, 그러니까 개인전 때 영상 설치했던 방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해놨는데, 그거를 정말 꼼꼼하게 잘 보셨고 제 얘기도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들어주시고, 그래서 자기 비평가님 어떤 식으로 다 소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방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토론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저도 꼭 다뤄보고 싶은데, 이미 많은 이미지들이 생산돼 있고 그 생산돼 있는 이미지들이 사실은 한 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협업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런 대량 생산되는 메커니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작가는 오히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작업한다. 그것이 굉장히 로우테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거칠다 하더라도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 같아요. 흥미로운데요. 제가 그러니까 통 작업할 때는 사실 콘티도 좀 써보고 콘티도 그려보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물 마시는 장면 아니면 뭐 담배 피는 장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을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피하려면은 콘티도 그려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림이니까 분명히 그것도 어디서 봤던 그 앵글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은 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할 거야 이러면은 밤새도록 그 장면만 계속 반복적으로 찍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저한테 맞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의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재촬영 이제 계속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의 상투성으로부터 자꾸 달아나려고 하는 창작자.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작가분의 얘기하고 조금 다른 맥락은 이미지가 상투적인 이유가 우리의 상상력이 상투적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은순 비평가가 꼬집어 준 것처럼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그 공동작업이라든가 하나의 생산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걸 그런 지점에서는 현대미술에서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파티시페이션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덫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디스커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